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연구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심용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주의와 스포츠라는 주제로 연작 강연을 준비했는데, 인권이라는 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뭐 제주 4.3 사건, 한국전쟁 때 학살, 혹은 최근에 와서 어떤 젠더 이슈라든지 여성 인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었었지, 사실은 스포츠와 인권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정말 솔직히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아마 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다가 똑같은 생활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도 한번 나와서 어떤 선수가 굉장히 극단적인 고통을 겪다가 뭐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책임자를 잔혹하게 처벌해야 돼. 뭐 이런 식의 감정만 느꼈던 것 같은데, 작은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냐면,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발간했던 합숙소 앞에 멈춰선 인권이라는 책을 우연히 이제 입수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내용을 읽어봤었는데, 충격받았죠. 2003년인가요? 그 천안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합숙소가 불에 타서 9명의 이제 소년들이 죽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록이 이제 자세하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합숙 체계를 아주 좀 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또 탈출을 하거나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숙소 문을 이렇게 잠가 놓고 나갔다가 이제 불이 나서 탈출하지 못하고 죽었던 기록인데, 그게 좀 계기였었죠. 놀래가지고 이걸 읽고, 아니 이게 무슨 대관절 1970년대 60년대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권위원회에서 나왔었던 보고서를 좀 일부 좀 읽어봤어요. 근데 좀 놀랬죠. 물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종 어떤 감시가 이루어진다라든지 통제가 진행되고, CCTV 틀어놓고 24시간 보고, 뭐 때리고, 언어적인 모욕은 기본적인 부분도 있고, 심지어 이제 이런 위계성 속에 살다 보니까 위계 폭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선배가 또 후배를 괴롭히고, 심한 경우에는 동성에 의한 혹은 이성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 책자를 보고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좀 한편에서 심각하구나. 또 한편에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거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입장에서, 그럼 나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해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역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뭔가 현상을 딱 부딪히면 과거의 자료를 찾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놀래고 나면 혼자 주섬주섬 가서 이제 과거의 문서더미를 뒤지면서 고민하는 것들. 스포츠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리고 스포츠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문화 혹은 프로 선수들의 어떤 프로 문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이게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자료를 구해서 수영의 역사를 제가 한번 좀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수영의 역사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외국 이야기인데, 시작은 자율적인 거예요. 그냥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근데 변변한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초창기 때 수영할 때만 해도 완전히 알몸으로 수영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대를 잘 지켜서 수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몸이 노출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턴이라는 지역에 이제 호텔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40-50명 정도 모인 다음에, 야, 이거 좀 제대로 우리의 어떤 삶을 즐겁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동호회, 그 사람들이 이제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재밌는 게, 일단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건 매주 모이면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수영을 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는 알몸으로 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남자들이었었거든요. 여성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좀 모여서 수영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수영이 끝나고 나면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하는 문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한 1870년대가 되면 일종의 경기 규칙들이 만들어져서 100야드, 150야드, 200야드 이렇게 거리를 정해가지고 전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영 대회를 하게 되는 이런 문화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딱 따라붙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문화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왜 수영을 했냐라고 할 때,
이 당시 대부분 수영 좋아하셨던 분들은 중산층들이세요. 우리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나의 고상한 삶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과거 그리스 로마에서 실제로 로마 같은 데는 수영장을 만들어서 물론 군사훈련을 시키긴 했지만 수영훈련을 공식적으로 시켰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품위 있게 과거 로마 제국과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수영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쿠베르탱 남작의 올림픽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올림픽이라는 게 이때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나름대로 스포츠를 통해서 자아 완성 같은 걸 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 문화라든지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와선 이런 자율적인 클럽 문화하고 또 한편에서 이런 어떤 그 프로의 문화가 혼종하고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와볼게요. 우리는 어떨까? 스포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마 저랑 비슷할걸요? 뭐 황영조, 그렇죠? 이때 막 아니다 이러시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없더라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박태환, 김연아, 조금 더 옛날로 가면 장정구, 뭐 유명호 기억나시죠? 이게 더 옛날로 가면 아마 손기정 선생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국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시작됐냐로 따지게 되면 공교롭게도 한국에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그런 지배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구한말에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가운데서 1920년대쯤 되면 스포츠 스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포츠는 아니지만 당시에 비행사가 된다는 게 또 굉장한 로망이었었거든요. 안창남 같은 사람이 실제로 아주 모험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본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훈련을 받고 정식 비행사가 되고, 또 금강호란 비행기를 몰고 와서 국내에서 쫙 도는 시전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즐기고 나의 어떤 삶의 만족과 욕구를 긍정적으로 푸는 그런 도구로서의 스포츠가 아니고 비루하고 고단하고 비천한 삶 속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 누군가, 즉 우리 민족의 자부심으로 사실은 스포츠가 딱 의상을 갖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 중에 가장 컸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기정 선수 사건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상 지도에는 스포츠는 민족주의, 어떤 그런 국가주의, 집단주의,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와 우리 집단의 자긍심을 위한 도구구나로 이렇게 세팅이 된 순간으로 좀 비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절정의 사건은 뭐예요? 88 올림픽 때 우리가 그때 아마 4위인가 굉장히 높은 순위가 됐었을 텐데 텔레비전으로 보고 구경하면서 와 느끼면서 함께 막 기뻐하고 이런 요소가 되게 크죠. 공교롭게도 외환위기를 맞는다라든지 혹은 어떤 이런 민족의 자긍심 같은 것들로 우리 무조건 월드컵 4강에 진출해야 돼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춰지게 되면서 사실은 어떤 국위선양적인 스포츠에서 국제적인 어떤 아주 상업화되어 있는 자본주의적인 스포츠 시장으로 변화가 이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앉아서 일제강점기 때 마인드로 계속 이제 스포츠를 보고 있는 부조화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났다고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한편에선 스포츠 스타의 개인적 성공은 국가적 성공이야 라고 하는 등식이 딱 만들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런 스포츠 스타를 양성하고 육성해야 되는 어떤 국가적 과제가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요하게 의도되고 집요하게 괴롭혀줘서 만들어 놓은 메달 제조기가 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포츠 엘리트들의 폐해 같은 것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생기게 된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청자적인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우리의 주류적 문화가 되다 보니까 나는 좀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라고 하면 동네 수영장이 없고 좀 특이한 스포츠에 관심 가질 수도 있잖아요. 수구를 열심히 하고 싶어라든지 저는 이렇게 몸이 뻣뻣해서 안 되지 뭐 싱크로나이즈를 하고 싶어 하면 이건 사실상 선수가 되지 않는 한 아주 비싼 돈을 내고 고급 과외를 받지 않는 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결론을 완벽하게 딱 드린다기보다는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스포츠라는 것이 전문화되고 프로화된 것을 인정한다라면 한편에서 그 전문화와 프로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엘리트들이 겪고 있는 이런 폐해와 고통들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안 놔둔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주도 면밀한 고민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가난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자원을 갖고 멀리서 시청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나의 그냥 삶의 문화로서 잘하고 못하고 성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내 삶의 하나의 어떤 힘과 활력이 되는 스포츠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